안녕하세요. 오늘은 크리스토퍼 알렉산더의 역작 질서의 본성 제2권 생명 창조의 과정의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춰보려고 합니다. 바로 제21장 제3천년기 건축가의 역할인데요. 이 장은 사실 건축계에 던지는 하나의 거대한 도전장과도 같아요. 현대 건축은 실패했다. 이런 아주 도발적인 주장으로 시작해서 건축가에게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임무를 부여하거든요. 오늘 이 야심찬 주장을 함께 파헤쳐보면서 과연 그가 제시하는 해법이 현실성이 있을지, 그리고 이 이야기가 건축가를 넘어 우리 모두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오늘 다룰 내용은 알렉산더가 책 전체를 통해 이야기한 살아있는 구조라는 개념을 어떻게 현실에서 구현할 것인가에 대한 뭐랄까 일종의 최종 행동 강령입니다. 행동 강령이요? 네, 그는 아주 직설적으로 말하죠. 20세기를 지배해온 건축가의 일하는 방식 자체가 우리가 사는 환경에 생명을 불어넣는 걸 가장 큰 걸림돌이 되어버렸다고요. 단순히 몇 가지를 고치는 수준이 아니라 판 자체를 완전히 뒤엎어야 한다는 아주 급진적인 주장입니다. 판을 뒤엎어야 한다. 와, 시작부터 강력하네요. 그럼 그가 말하는 문제의 핵심부터 좀 짚어보죠. 20세기 건축가의 역할이 너무 편협해졌다고 비판하는데 도대체 건축가들이 뭘 그렇게 놓치고 있다는 건가요? 알렉산더는 건축가들이 설계라는 행위에만 딱 갇혀 있다고 봐요. 건물이 실제로 세상에 나오는 전체 과정을 다 외면하고 있다는 거죠. 전체 과정이요? 네, 그가 조달, procurement라고 부르는 과정인데요. 여기에는 단순히 도면을 그리는 걸 넘어서 예산, 계약, 자금 조달, 시공의 구체적인 방법, 심지어 사용자와의 협업까지 모든 게 포함되거든요. 정말 모든 거네요. 그렇죠. 이걸 무시하는 건축가의 모습을 아주 재밌는 비유로 꼬집습니다. 어떤 비유죠? 마치 1969년 달 착륙 프로젝트에서 어떤 설계자가 나는 달 어디에 착륙할지만 정할 겁니다. 로켓을 만들고 거기까지 가는 건 내 알 바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정말 기가 막힌 비유네요. 가장 중요한 목표는 잊어버리고 자기 역할의 아주 작은 부분에만 매몰된 모습이 눈에 선하게 그려집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건축가의 역할로 축소되면서 그 가치도 엄청나게 떨어졌다는 점 충격적인 통계가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과거 건축의 황금기에는 건축가의 설계비가 전체 건설 예산의 7%에서 많게는 15%까지 차지했어요. 15%까지요? 네, 그만큼 건축가의 총체적인 기여를 인정해줬다는 뜻이죠. 그런데 20세기 말 영국 국방부 프로젝트에서는 이 비율이 0.3%까지 추락했다는 데이터가 나옵니다. 0.3%요? 잠깐만요. 계산해보면 과거에 거의 30분의 1, 50분의 1 토막이 난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그냥 보수가 줄었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것 같은데요. 사회가 건축가라는 직업을 거의 도면 그리는 기술자 정도로만 취급하게 됐다는 신호처럼 들리는데요. 바로 그겁니다. 문제의 진짜 심각성은 이렇게 조각나고 편협해진 건축 과정이 단순히 비효율적인 걸 넘어서요. 살아있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걸 적극적으로 방해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방해한다고요? 네, 생각하는 사람, 즉 설계자와 만드는 사람, 시공자를 분리하고 설계와 시공을 완전히 다른 단계로 나눠버리면서 건물이 유기적으로 자라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해버린다는 거죠. 실제로 업계 내부에서도 이런 문제의식에 공감하는 목소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미국 건축가 협회 AIA 플로리다 지부장이었던 토니 아바테의 일화가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네, 그 사례가 현 상황을 아주 잘 보여주죠. 토니 아바테가 어떤 쇠락한 지역에 다시 생명을 불어넣는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게 됐어요. 네. 근데 막상 일을 시작하려고 보니까 자기가 평생 배워온 건축계의 표준적인 방식, 그러니까 도면 그리고 계약하고 시공사에 넘기는 방식으로는 그 지역을 살리는데 기여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깊은 무력감을 느꼈다고 고백합니다. 와. 그래서 그는 이건 근본적으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선언하기 일이죠. 업계의 리더급 인물이 기존 방식의 완전한 실패를 인정한 셈입니다. 근데 알렉산더의 비판이 굉장히 날카롭긴 한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20세기 건축가들이 그렇게 전문화되고 분업화된 데에는 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요? 어떤 이유 말씀이시죠? 예를 들면 건물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구조나 설비, 법규 같은 것들이 워낙 까다로워지니까 한 사람이 모든 걸 다 알기 어려워졌기 때문일 수도 있잖아요. 물론 타당한 지적입니다. 효율성과 전문성의 추구라는 시대적 흐름이 분명히 있었죠.
하지만 알렉산더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뭘 잃어버렸는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아, 효율성을 얻는 대가로 우리가 사는 공간에 생명을 잃어버렸다면 그게 과연 올바른 방향이었을까요? 그는 희망을 버리지 않고 건축가를 어둠 속에서 촛불을 든 사람, 불꽃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부르면서 이 잃어버린 가치를 되찾을 새로운 책임을 부여합니다. 그 새로운 책임이라는 게 정말 어마어마하더군요. 듣는 순간 숨이 턱 막힐 정도로요. 그렇죠. 그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건축가는 지구상의 모든 건물의 생명과 안녕에 책임이 있다. 모든 건물이요? 네. 의사가 원칙적으로 지구상의 모든 사람의 건강을 책임지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건축가도 우리가 만든 모든 환경, 그 총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건 자전거 보관소는 그냥 건물이지만 링컨 대성당은 위대한 건축 작품이다라고 말했던 건축사학자 니콜라우스 페브스너의 엘리트주의적인 시각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거예요. 아, 그러네요. 건축의 대상은 몇몇 특별한 기념비적 건물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평범한 모든 공간이라는 거죠. 세계 전체를 책임져야 한다니 스케일이 갑자기 너무 거대해져서 감당이 안 될 것 같은데요. 개인이 어떻게 세상의 모든 건물을 책임지라는 건지 실제로 알렉산더도 그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고 있죠. 바로 아주 큰 것의 문제 말입니다. 네. 그는 이게 그냥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 구체적인 숫자를 드립니다. 전 세계의 건축가가 약 50만 명, 건물이 약 20억 채 있다고 가정을 해보죠. 네. 건물의 수명을 한 50년에서 100년으로 잡으면 매년 전 세계에서 약 3천만 채의 건물을 새로 짓거나 대대적으로 리뉴얼해야 합니다. 3천만 채요? 이걸 50만 명의 건축가로 나누면 건축가 한 명당 매년 60채의 건물을 책임져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잠깐만요. 1년에 60채요? 네. 만약 4명이 일하는 작은 건축사무소라면 1년에 240채를 맡아야 하는 거고요. 아니, 솔직히 말해서 그건 그냥 불가능한 숫자 아닌가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계산이죠? 어쩌면 알렉산더가 현실 감각이 없는 이상주의자처럼 들리기도 하는데요. 웃음. 저도 이 부분을 처음 읽었을 때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말이 안 되는 규모죠. 그렇죠. 그런데 바로 그게 알렉산더의 핵심 논점입니다. 지금 우리가 일하는 방식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아하. 건축가가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세부 사항을 직접 도면으로 그리는 방식으로는 이 엄청난 과업의 발끝도 따라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완전히 새로운 접근법을 제안합니다. 그게 바로 간접적이고 생성적인 방법이라는 거죠? 용어가 좀 어려운데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주 쉽게 말해 건축가가 레고 세트를 만드는 사람이 되는 것과 비슷합니다. 레고 세트요? 네. 건축가가 모든 집을 하나하나 직접 조립해 주는 게 아니에요. 대신 누가 사용하더라도 훌륭한 결과물을 만들 수 있는 아주 좋은 부품, 그러니까 패턴 언어와 명확하고 유연한 설명서, 즉 시스템을 디자인하는 거죠. 아, 그러면 수백, 수천 명의 사용자나 동네 기술자들이 그 시스템 안에서 건축가의 도움을 받아서 스스로 자신들의 집과 마을을 아름답게 가꿀 수 있게 됩니다. 그렇군요. 건축가는 모든 걸 통제하는 설계자가 아니라 좋은 과정이 일어나도록 돕는 촉진자이자 시스템 창조자가 되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아, 레고 세트 비유를 들으니까 이해가 확 되네요. 직접 다 짓는 게 아니라 좋은 건물이 자라날 수 있는 토양과 규칙을 만들어주는 역할. 그게 바로 세상을 망원경으로 넓게 보는 관점이겠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알겠습니다. 건축가는 큰 그림을 그리는 시스템 설계자가 되어야 한다. 근데 그렇게 한 발짝 물러서서 시스템만 만들다 보면 정작 중요한 디테일, 건물의 영혼 같은 걸 놓치게 되지 않을까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알렉산더는 두 번째 문제, 즉 아주 작은 것의 문제를 꺼내듭니다. 아주 작은 것의 문제요? 네, 망원경을 들여다봤다면 이제는 동시에 현미경을 꺼내들어야 한다는 거죠. 진정으로 살아있는 구조, 사람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는 공간을 만들려면 오히려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관심과 세부사항, 그리고 훨씬 더 느린 과정이 필요하다는 역설적인 주장을 합니다. 더 느린 과정이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1년에 67을 지어야 한다면서요? 그렇죠. 그는 건축가가 다시 장인, 빌더가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재료의 특성을 손으로 느끼고 콘크리트가 굳는 것을 지켜보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예상치 못한 문제에 창의적으로 대응하면서 건물의 생명이 깃드는 과정을 직접 이끌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의 중심에는 반드시 그 장소를 가장 잘 아는 사람, 즉 거기서 살아갈 사용자들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들의 미묘한 필요와 꿈을 공간에 반영하는 데는 엄청난 시간과 정성이 필요하죠. 와, 이건 정말 완전히 양립할 수 없는 두 가지를 동시에 하라는 말처럼 들리는데요. 네, 그렇죠. 한쪽에서는 레고 시스템을 만들어서 작업 범위를 수백 배로 확장하라고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흙과 나무를 직접 만지는 장인이 되어서 속도를 늦추라고 하니 이건 모순 아닌가요? 바로 그 모순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것이 이 장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알렉산더는 이 역설을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제3천년기 건축가의 새로운 역할을 정의하는 열쇠라고 말해요.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고요. 네, 아니라는 겁니다. 건축가는 망원경과 현미경을 동시에 들여다보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거죠. 넓게는 도시 전체의 생성 시스템을 설계하면서 동시에 내일 시공할 창문 틀의 이음새 디테일을 고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망원경과 현미경을 동시에 본다. 그렇다면 이 어마어마한 역설을 품에 안은 새로운 건축가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알렉산더가 제시하는 네 가지 역할이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이겠군요. 맞습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새로운 건축가의 핵심 활동을 네 가지로 요약합니다. 네. 첫째는 만들기, 메이킹. 말 그대로 벽돌을 쌓고 목재를 자르고 콘크리트를 붓는 손으로 직접 무언가를 만드는 장인의 역할입니다. 재료와 시공을 깊이 이해하는 거죠. 장인이요? 그리고 둘째는 설계하기, 디자이닝. 이건 우리가 아는 전통적인 건축가의 역할과 비슷해요. 공동체의 상징이 되는 중요한 건물, 아주 특별한 아름다움을 담은 공간을 위한 도면과 계획을 만드는 예술가의 역할이죠. 잠깐만요. 그럼 나머지 두 가지가 짓기, 빌딩과 돕기, 헬핑인데 이 두 가지가 기존의 건축가상을 완전히 뒤엎는 역할인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세 번째 역할인 짓기 빌딩은 단순히 시공사의 일을 넘기는 게 아니라 예산과 공사 전체를 관리하며 프로젝트의 완성까지 모든 책임을 지는 마스터 빌더 또는 시공 총괄자의 역할입니다. 아, 돈 문제까지? 네, 돈 문제와 현실적인 시공 문제를 회피하는 게 아니라 과정의 중심에 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역할이 바로 돕기입니다. 돕기. 앞서 말한 생성적인 시스템, 즉 레고 세트를 만들고 일반 사람들이 그 시스템을 활용해서 스스로 자신의 환경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도록 안내하고 지원하는 촉진자의 역할입니다. 와, 한 사람이 장인이자 예술가, 그러면서 돈 관리까지 하는 프로젝트 매니저, 또 커뮤니티 활동을 돕는 촉진자 역할까지 다 하라는 거잖아요.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가요? 거의 슈퍼맨을 요구하는 것 같은데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물론 한 사람이 한 프로젝트에서 이 네 가지 역할을 똑같은 비중으로 수행하라는 뜻은 아닐 겁니다. 아, 그런가요? 네, 핵심은 이 네 가지 능력이 분리된 전문 영역이 아니라 하나의 통합된 직능 안에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설계 따로, 시공 따로, 예산 관리 따로, 커뮤니티 참여 따로가 아니라. 아, 전부 따로따로가 아니라. 네, 한 명의 건축가가 상황과 프로젝트의 성격에 따라 이 네 가지 모자를 유연하게 바꿔 쓸 수 있는 총체적인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는 비전인 거죠. 조각난 전문성을 다시 하나로 꿰매는 작업에 가깝습니다. 그렇군요. 결국 이 모든 활동의 궁극적인 목표는 어디를 향하고 있는 건가요? 알렉산더는 이 모든 기술적인 논의의 끝에서 가장 본질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든 노력이 향하는 단 하나의 목표는 바로 우리를 숨막히게 하는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것이라고요. 아름다움? 네, 그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어둠과 빛, 색과 침묵, 온기와 재료, 그리고 초목이 어우러진 눈부신 아름다움, 그것이 바로 건축가의 삶이 존재하는 이유라는 겁니다. 결국 건축은 기술이나 효율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영혼에 깊은 감동을 주는 살아있는 공간을 만드는 일이라는 초심을 잃지 않는 거죠.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니 이 21장은 단순히 건축가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넘어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계가 만들어지는 방식, 그 과정 전체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과 대안을 제시하고 있네요. 네, 지금 당신이 앉아있는 그 공간을 한번 둘러보세요. 이 공간은 과연 살아있다고 느껴지시나요? 어쩌면 알렉산더의 기준으로 보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 이 장은 청취자분께 장소를 만든다는 것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살아있는 세계를 만드는 일은 결코 소수의 전문가에게만 맡겨둘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어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그들의 창조성을 이끌어내는 새로운 종류의 전문가,
그리고 그 과정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의 새로운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맞습니다. 이 장은 건축가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우리에게도 아주 설득력 있는 질문을 남깁니다. 만약 우리 주변 세계를 만드는 과정이 정말로 망가졌다면 그 과정에 참여하는 의뢰인으로서, 그 공간을 사용하는 사용자로서, 또 공동체의 일원인 시민으로서 과연 우리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우리 각자의 집과 동네에서 이런 살아있는 과정을 어떻게 요구하고 또 어떻게 직접 참여해 볼 수 있을까요?